그만하세요. 드레스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남 한복판 국내 최대 규모의 금강 백화점 런칭 행사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오늘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한 노파가 행사장 중앙의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노파를 거칠게 끌어내려 할 때 행사 책임자인 정다의 디자이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걸린 메인 드레스를 움켜쥐고 있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의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은 며칠 전 금강그룹 회장실에서 시작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70평생 남대문 시장의 비바람을 견디며 3천억 원대 유통제국을 일군 임복순 회장. 그녀는 지금 생애 가장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52%.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 숫자야. 그런데 도준이가 이 소중한 걸 배경도 없는 여자한테 넘기겠다고? 임 회장은 비서가 가져온 정다혜의 보고서를 내던졌습니다. 늦둥이 아들 도준은 다혜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경영권 지분 10%까지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눈에 다혜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노린 설계자라면 금강그룹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사람은 연기를 하지. 그 아이의 진짜 밑바닥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임 회장은 비서에게 3가지 검증 기준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약자를 돕는 인성이 있는가. 둘째,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에서 냉철한 해결책을 찾아내는가. 셋째, 나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계승할 실력이 있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사랑도 3천억 원의 유산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임 회장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목도리와 구멍난 점퍼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입었던 처절한 전투복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장 정장을 벗어던지고 누더기를 걸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백화점 런칭쇼 현장에서 직접 그 아이의 가면을 벗겨주겠노라 다짐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런칭쇼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강그룹의 사활이 걸린 메인 드레스, 순백의 실크로 제작된 그 고결한 의상 위로 진득한 레드와인이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한 직원의 고의적인 실수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대참사로 보였습니다. 500명의 관객과 수십 명의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레스 한복판에 번진 핏빛 얼룩은 마치 다혜의 커리어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어떻게 저 얼룩을 지워? 오늘 행사는 망한 거야. 스태프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할 때 다혜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작업대에 놓인 자수 바늘과 형형색색의 비단 조각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혜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델이 무대로 나가기 전까지 단 3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다혜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와인 얼룩의 불규칙한 선을 따라 한 땀 한 땀씩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얼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붉은 얼룩은 탐스러운 장미 꽃잎이 되었고 튀어나간 와인 방울들은 은은한 꽃봉오리로 변모했습니다. 비단 조각들이 겹쳐지며 입체적인 질감을 만들어내자 드레스는 이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다혜가 바늘을 놓는 순간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염된 드레스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를 천재적인 감각으로 비단꽃으로 승화시킨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석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노파, 임복순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불타버린 창고에서 훼손된 비단들을 모아 꽃 자수를 놓아 팔았던 그 처절했던 기억이 다혜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실력이라면, 이런 위기도 흔들림 없이 기회로 바꾸는 아이라면, 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아이의 인간 본성은 모르는 일이었기에 임 회장은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틈을 노렸습니다. 모두가 정다혜가 만들어낸 3분의 기적인 그 드레스를 보며 그녀를 칭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 회장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드레스가 전시된 단상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파의 등장은 화려한 찬사를 순식간에 경악과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할머니 또 저러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달려왔고 방금 전까지 다혜를 추켜 세우던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듯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습니다. 행사장 책임자인 다혜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사투를 끝낸 직후라 온몸이 땀에 젖고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그녀는 거칠게 끌려가는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제발 밀지 마세요. 다혜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임 회장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노파의 메마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많이 복잡하죠?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혜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따뜻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고도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나 짜증 대신 오직 노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방금 전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던 날카로운 디자이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파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임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이 모든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던 이 실장이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임 회장이 목격하게 될 다혜의 마지막 시련, 가장 추악한 인간의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금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 실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다혜의 가방을 그녀의 면전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다혜의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과 여러 소지품이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사이로 하얀 냅킨의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구두 끝으로
그 뭉치를 툭 건드렸습니다. 냅킨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모양이 조금 으스러진 약과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태프용 간식 코너에서 다혜가 몰래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다혜 씨, 설마 그 비싼 행사장에서 이 구질구질한 약과나 훔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못 봐주겠네. 이 실장의 비웃음에 주변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혜의 발밑으로 쏠렸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그 약과는 부모 없이 자란 다혜와 동생을 친손주처럼 돌봐주시는 동네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시는 간식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어르신 생각부터 났던 다혜의 순수한 마음이 이 실장의 입을 통하자 순식간에 거지 간성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실장님, 그건 아는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려고 남은 음식이라 생각해서. 다혜의 해명은 이 실장의 더 큰 조소에 묻혔습니다. 이 실장은 명품 구두 끝으로 그 약과를 지시겨버리며 다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르신?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내 수준답네. 너처럼 뼛속까지 가난이 밴 애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시장통 냄새가 나. 이런 구질구질한 애가 어떻게 우리 금강의 디자이너를 하겠다고?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보시면 역겨워서 침을 뱉으실걸. 이 실장은 다혜가 보물처럼 아끼던 책 한 권, 임회장의 자서전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롤모델의 이름이 이토록 추악한 조롱에 이용당하자 다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버텼던 시간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실장에게 당하는 인격 모독이 더 아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으스러진 약과를 바라보는 다혜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파, 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자신보다 더 악랄하게 타인의 진심을 가난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 짓밟는 조카의 만달에 임 회장은 소름 끼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임 회장은 이 실장이 자신을 알아볼까 조마조마하며 가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다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진짜 오물이 누구인지, 누가 이 백화점에서 치워져야 할 쓰레기인지 임 회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임 회장의 서슬 퍼런 선언에 행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이 실장을 내려다보며 임 회장은 수행비서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실장은 이 시간부로 금강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아울러 그동안 횡령한 이력이 있는지 협력업체를 갈취한 내역은 없는지 법무팀에 넘겨 싹 다 찾아내라 해. 있다면 단일원의 오차도 없이 전부 회수하고. 이 실장은 울부짖으며 임 회장의 구두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만함을 떨던 가짜 실력자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임 회장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혜의 가방에서 굴러떨어져 흙먼지가 묻은 자서전을 직접 주워 털어주었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다. 내 아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구나.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잡고 행사장 중앙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인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 앞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번에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의 지분 20%를 정다혜 디자이너에게 증여하겠다. 또한 이 브랜드의 모든 경영권과 운영 전반을 다혜에게 정격 위임한다.
장내에는 다시 한번 거대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 자리가 아닌 3천억 제국의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다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임 회장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비즈니스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숫자를 다루는 법보다 사람의 결을 읽는 법을 먼저 배워라. 내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이 바로 금강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없는 신진 디자이너가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거대 기업의 상속 지도를 바꿔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 회장은 다혜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다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수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황리에 마친 런칭쇼의 열기가 가라앉고 어느덧 금강 백화점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임 회장과 다혜 사이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혜야, 내가 왜 자서전 제목을 비단꽃을 피우다라고 지었는지 아니?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시절 불이나 타버린 비단 더미를 보며 울고 있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구나. 타버린 건 비단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그을린 조각들을 모아 꽃을 만들었지.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비단꽃이었단다. 임 회장은 다혜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와인 얼룩 위에 수놓은 그 꽃을 보며 나는 50년 전의 나를 보았다. 돈과 숫자에 매몰되어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진심을 내가 다시 일깨워 준 거야. 다혜는 임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여장부로만 보였던 임 회장의 뒤편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과 열정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임 회장의 자택 거실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은 임 회장과 다혜, 그리고 아들 도준이 있었습니다. 도준은 다혜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 안목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혜 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도준의 물음에 임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집은 10%까지 걸고 배수진을 친 내 고집이 결국 옳았어. 사람 보는 눈은 나보다 내가 한 수 위구나. 임 회장은 다혜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혜야, 처음에는 너를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설계자라고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가진 그 따뜻한 심장이 우리 금강을 그리고 내 아들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말이다. 도준은 그런 두 여자를 보며 행복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사업가로만 살았던 임 회장이 다혜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배경도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했던 다혜의 삶에 이제는 3천억 원이라는 수치보다 든든한 가족이라는 방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친 비단 위에 진심이라는 바늘로 정성을 다해 수놓는다면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긴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마주잡은 두 여자의 손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신 비단 꽃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계약직인데.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민이 급히 끼어들며 계약직이 뭘 할 수 있느냐며 물으려고 할 때 조용히 하십시오. 데이비드가 강태민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중국어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빨랐던 중국어를 알아듣고 지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조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변했고 강태민은 얼어붙었으며 오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계약직 신입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26살 한지우는 사무실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사기와 창고 사이 사람들 동선에서 가장 먼 곳이었죠. 책상을 닫고 컴퓨터를 켜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영업팀 부팀장 오윤서예요. 한지우 씨 맞죠? 30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지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 팀은 가족 같아요. 편하게 지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계약직 신입에게 부팀장이 직접 인사를 오다니, 게다가 저렇게 친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우는 오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편했지만 첫날이니까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윤서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잠깐 올래요? 지우가 오윤서의 자리로 가자 오윤서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영문 서류였죠. 이거 정리 좀 해줄래요? 스캔해서 폴더별로 분류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결제선 없이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내부 자료니까 따로 보고 안 해도 되고요. 지우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결제선 없이? 회사 규정상 모든 문서는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서요. 지우 씨만 믿어요. 오윤서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보가 울렸죠. 뭐지? 이 쎄한 느낌은? 복사실로 가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핸드폰으로 서류 첫 장을 사진 찍었어요. 이건 지우의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증거를 남기는 것.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요? 그건 몇 해 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 없어졌어. 전부 날아갔단 말이야.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전부 잃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계약서라도 제대로 읽어봤어요? 읽었어. 다들 괜찮다고 했다고. 다들이 누구예요? 증거는요? 녹음은? 문자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믿음만으로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파국이었죠. 집도 담보로 잡혔고 빚만 2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지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떠났습니다. 지우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로요. 그날 이후 지우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증거를 남겨야 해.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해. 아버지의 허술함이 가정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지우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지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빼곡한 계약서였죠. 지우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단가가 이상한데? 이 조항도 좀 뭔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복사했죠. 다만 한 가지는 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한 부씩 더 복사해서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작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 누가 무슨 지시를 했는지 적었습니다. 오윤서가 결제선 없이라고 한 말도 정확히 기록했죠. 오전 10시쯤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기가 센 인상의 남자였죠. 해외 영업팀 팀장 강태민이었습니다. 강태민은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지우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입이 들어왔다며? 이름이 뭐야? 반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우입니다. 아, 그래. 한지우 씨. 회의실 청소하고 물이랑 커피 준비해놔요. 30분 후에 회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강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윤서를 힐끗 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역시 뭔가 있어.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책상에 혼자 남아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1,000원짜리였죠.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밖으로 나갔지만 지우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밥을 씹으며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채무상환 독촉. 2천만 원 즉시 납부 요망. 지우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2천만 원. 아버지가 남긴 빚의 극히 일부였죠. 지우의 머릿속에 며칠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주소를 옮겼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법원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채권 추심원과 마주칠까 봐요. 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구직신문에서 그런 곳만 골라 지원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곳이 이 회사였습니다. 오후 내내 지우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같은 계약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있었습니다. 날짜는 같은데 내용이 달랐죠. 누군가 고의로 수정한 거였어요. 지우는 두 버전 모두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계약서 A, B 버전 발견. 단가 조항 상의. 오윤서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지우 씨 열심히 하네요.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6시 정각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윤서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부터 더 중요한 일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 그건 더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원룸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죠.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꺼놨었거든요.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복사한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꼼꼼하게요. 언젠가 이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자격증 사본들이 있었죠. 통역사 자격증, 토익 990점, 토플 120점, 프랑스어, 일본어 자격증들. 지우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었어요. 지우는 그 위에 오늘 복사한 서류들을 쌓았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자격증보다 증거가 중요했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죠. 지우는 아버지처럼 허술하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증거를 남길 거예요. 그게 지우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덫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말입니다. 첫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오윤서가 또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우 씨, 이것도 부탁해요. 급한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실수할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받아보니 해외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금액이 심상치 않았어요. 억 단위였죠. 그런데 거래처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거든요. 이건 뭐지? 유령 회사인가? 지우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복사를 했죠. 당연히 한 분은 자기 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오전 회사 로비에 외국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영어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지만 직원도 영어가 서툴렀어요.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해요. 외국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사할 서류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던 거였죠. 지우는 외국인의 난처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춰섰습니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외국인의 얼굴이 밝아졌죠. 아, 영어를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호텔을 찾고 있는데요. 어느 호텔이신가요? 외국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지도 앱을 열어 길을 안내했어요. 여기서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리시고 3번 출구로 나가세요. 거기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천만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사실로 향했죠.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그 외국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로비 한쪽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사장 홍성훈이었죠. 그는 급히 외국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공항까지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먼저 왔습니다. 그 외국인은 다름 아닌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글로벌 본사 최고운 영책임자였죠. 방금 저 직원은 누구입니까? 데이비드가 복사실로 사라진 지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 직원이요? 잠깐만요. 홍성훈이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영어로 안내해준 직원 누구야? 한지우 씨요. 해외 영업팀 계약직이요. 계약직이라고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인사 담당이 아니라서. 홍성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우가 사라진 복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한지우. 이름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윤서의 사무실. 강태민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한지우가 처리한 서류들 다 확인했어요? 오윤서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저 여자 일은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그래서 더 좋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능력 있는 직원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 되니까요. 오윤서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강태민에게 보여줬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이것들 기록 전부 한지우 이름으로 돼 있죠? 당연하죠. IP 주소까지 저 여자 컴퓨터로 나오게 해놨어요. 강태민이 으쓱했습니다. 좋아요. 3개월만 더 하면 끝이에요. 그때 한지우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고 우린 모르쇠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저 여자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까요? 계약직이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사무실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의 원룸. 지우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기록할 게 많았어요. 해외 송금 내역서 수령, 거래처명 의심됨, 유령회사 가능성, 복사본 확보. 지우는 펜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죠. 뭔가 큰일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증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지우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과거의 자격증들이 있었지만 이제 지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만났던 그 외국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억이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정은 조여오고 있었지만 구원의 손길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가 쌓여 있었고 가방 속에는 복사본들이 가득했죠. 오윤서는 여전히 친절했고 강태민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전체 메일이 떴습니다. 본사 COO 데이비드 첸 부사장 5일 후 한국 지사 방문 예정. 전 부서 비상체제 돌입.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본사 임원이 예고 없이 방문한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감사 나오는 거 아냐? 실적 점검이래. 우리 부서 괜찮겠지? 동료들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윤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겁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항상 여유롭던 오윤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왜 저래? 본사 방문이 그렇게 문제야?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윤서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지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오윤서가 지우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서랍을 열었어요. USB 하나를 넣고 서랍을 닫았죠. 강태민은 복사기 근처에서 망을 봤습니다. 빨리요. 누가 올지 몰라요. 알았어요. 오윤서는 지우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몰래 확인해 뒀었거든요. 파일 몇 개를 지우의 폴더에 복사했습니다. 날짜를 과거로 조작하고 지우가 작업한 것처럼 꾸몄어요. 인쇄물은 여기 있어요. 강태민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윤서는 그걸 지우의 책상 밑 파일함에 밀어 넣었죠. 서명은 흉내냈어요. 지난 3주 동안 지우가 쓴 서류들 분석했으니까 완벽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윤서가 마지막으로 지우의 책상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5일 후면 전부 한지우 탓이 되는 거죠. 오후에 지우가 돌아왔을 때 책상은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미묘하게요. 지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위치가 살짝 달랐죠. 파일함도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누가 내 책상을 뒤졌어.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파일 이력을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에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때 밖에 있었죠. 누가 내 컴퓨터를 썼어. 지우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침착하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해외 송금 내역서들이 가득했죠. 지우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파일 속성을 봤어요. 생성 날짜가 2주 전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파일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조작했구나.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우는 즉시 그 폴더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USB 하나가 있었어요. 지우에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심어놓은 거야. 지우는 그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생각이었죠. 퇴근 직전 오윤서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5일 후에 본사 임원이 오시잖아요. 그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우 씨가 정리해 놓은 게 많아서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본사에서 해외 계약 건들 물어보시면 지우 씨가 담당했다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단순 정리만 했는데요. 아니에요. 지우 씨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리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윤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집에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경악했어요. 수십억 원대 불법 송금 내역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파일에 지우의 이름이 담당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함정은 완성되고 있었고 지우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죠. 5일 후 자신을 구원할 손길이 그 회의실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증거 파일들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지만 준비는 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돈했죠. 오전 10시 회사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표정은 냉철했어요. 뒤따라 본사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죠. 지사장 홍성운이 황급히 마중 나갔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의실로 안내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사장 홍성훈, 팀장 강태민, 부팀장 오윤서,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홍성훈이 당황하며 오윤서를 봤습니다. 오윤서가 대답했어요. 그게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고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5일 전에 통보했는데 통역사 하나 못 구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연락한 곳마다 스케줄이 차 있다고. 오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어요. 오윤서는 일부러 통역사를 섭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고요? 전문 통역사가 있으면 데이비드가 계약서 한 문장만 집요하게 파도 진짜 뉘앙스가 살아서 들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윤서는 엉터리 영어를 하는 강태민으로 버티려 했던 겁니다. 강태민이 나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MBA 과정에서 영어를 많이 써서.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데이비드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 한국 지사의 해외 계약 실적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거래처와의 송금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태민이 통역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대로 통역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민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이건 회의가 아니라 시간 낭비군요. 냉혹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실은 저희 팀에 해외 계약을 담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오윤서가 문 밖을 가리켰어요. 지우가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한지우라는 직원입니다. 이번 계약 건들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람이죠. 오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불러오십시오. 지우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지우는 긴장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해외 계약들을 담당했습니까? 순간 지우는 오윤서를 봤어요. 오윤서가 눈빛으로 압박했죠. 그렇다고 해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지우가 말하려는데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통역은 할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오윤서와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계약직인데. 조용히 하십시오. 데이비드가 강태민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봤어요. 데이비드가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리고 영어로 차례차례 물었습니다. 누가 이 거래들을 승인했습니까? 지우의 통역은 동시통역처럼 모든 언어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강태민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부사장님, 저 여자는 단순 계약직이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태민은 말을 멈췄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데이비드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이 회의의 통역을 맡습니다. 지우는 회의 테이블 옆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펜을 꺼냈죠. 오윤서와 강태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 지사에서 처리한 해외 송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나간 금액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지우가 통역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오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처리했습니다. 지우가 통역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 거래처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는 어떤 회사입니까?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 지우가 며칠 전에 복사했던 의심스러운 거래처였거든요. 오윤서가 답했습니다. 올해 거래해온 업체입니다. 지우가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거짓말이야. 저 회사는 3개월 전에 갑자기 생긴 유령 회사야. 내가 확인했어. 데이비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올해 거래했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입니까? 오윤서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2년 정도. 2년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작년에 설립됐는데요. 데이비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들고 있는 서류가 바로 지우가 복사했던 증거 중 하나였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함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우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데이비드의 모든 말을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물 흐르듯 오갔죠. 본사 직원들이 프랑스어로 질문하자 지우는 그것도 막힘없이 옮겼습니다. 홍성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 직원이 계약직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데이비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와의 부품 공급 계약입니다. 지우가 통역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30억 원인데 단가가 시장가보다 20% 높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단가가 높습니다. 지우가 통역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지우가 확인했던 견적서에는 일반 제품으로 표기돼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항을 가리켰어요. 제대로 번역하십시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미래 수익 전액을 보상해야 하며 만료 6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 조항이 적용됩니다. 완벽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덧붙였어요. 이 조항은 계약을 종료하려 해도 남은 기간의 수익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말해, 이 계약은 한 번 맺으면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오윤서를 봤어요. 이 조항 누가 넣었습니까? 순간 오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요구해서. 상대방이요? 하지만 우리가 구매자인데 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였습니까? 오윤서가 말문이 막혔어요. 강태민이 거들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라고요? 데이비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요? 홍콩 아시아 퍼시픽 트레이딩과의 계약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조항이 있네요. 지우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까?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오윤서와 강태민이 서로를 봤어요. 둘의 말이 엇갈리기 시작했죠. 오윤서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검토하셨을 텐데요. 강태민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부팀장님이 먼저 승인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지난달 회의에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지우를 봤어요. 한지우 씨, 당신이 이 계약서들을 검토했습니까?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단순히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만 했습니다. 계약 내용 검토나 승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오윤서 부팀장님과 강태민 팀장님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윤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지우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저희는 최종 결제만 했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컴퓨터 기록을 보시면 한지우 계정으로 모든 파일이 작성됐습니다. 오윤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우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지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오윤서가 심어놓았던 바로 그 USB였죠. 이 USB는 일주 전 제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둔 적 없는 물건입니다. 안에는 불법 송금 내역이 들어있고 모두 제 이름으로 조작돼 있습니다. 오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건 복사본들입니다. 지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처리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입니다. 원본과 비교하시면 누가 조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원본과 복사본이 달랐어요. 누군가 날짜와 내용을 바꿔놓은 게 분명했죠. 이 복사본들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매일매일입니다. 서류를 받을 때마다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수백 장의 사진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오윤서와 강태민을 봤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우는 정확하게 통역했을 뿐입니다. 추리도 추측도 아니었어요. 그저 계약서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정확함이 칼이 되어 거짓말을 베어버린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씨, 이 거래처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돌려 지우에게 보여줬어요. 거래처 리스트가 떠 있었죠. 이 회사들의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정말 우리와 거래했는지, 계약 조건이 맞는지요. 오윤서가 급히 나섰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았죠. 첫 번째 전화, 싱가포르 글로벌 트레이딩 컴퍼니. 지우가 영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 홍콩 아시아 퍼시픽 트레이딩. 지우가 중국어로 전화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일본 도쿄 무역 상사. 지우가 일본어로 전화했습니다. 네 번째 전화, 프랑스 파리의 유럽 트레이딩. 지우가 프랑스어로 전화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했어요. 데이비드의 직원이 모든 걸 녹음했죠. 다섯 번째 전화까지 끝났을 때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가짜였어요. 오윤서와 강태민이 만든 유령 회사들이었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5개 거래처는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사에서는 이 회사들에게 총 5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50억이요? 홍성훈 지사장이 경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은 결국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돌렸어요. 송금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최종 도착지는 명확했습니다. 오윤서와 강태민 명의의 해외 계좌였죠. 이건 강태민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한지우 씨 이름으로 조작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횡령한 것처럼 만들려고요. 왜 한지우였을까요? 홍성훈이 물었습니다. 오윤서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데이비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씨 입사 지원서입니다. 누가 채용을 제안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오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한지우 씨를 선택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한지우 씨 신원 조회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조회했죠? 그건 오윤서의 계정이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채무 문제, 추천인 없음, 조직 내 우군 없음. 데이비드가 읽었습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을 골랐군요. 오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입사한 것부터가 함정이었다는 걸요. 데이비드가 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언제부터 의심했습니까? 첫날부터였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어요. 부팀장님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계약직 신입에게 부팀장이 직접 챙겨주는 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제선 없는 업무를 맡기는 것도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군요. 네. 아버지가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빚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데이비드를 봤어요. 3개월 전 제가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로비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이 있었죠. 저였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죠.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계약직으로 있을까?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전직 국제회의 통역사, 5개 국어구사, 외교부 산하 통역센터 근무 경력. 지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경력을 숨기고 이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가족의 빚, 채권 추심, 경력을 지우고 도피 생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꼼꼼한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건 단순히 실적 점검이 아닙니다. 오윤서와 강태민의 횡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 묻혀 있어선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서류를 한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홍성훈 지사장이 오윤서와 강태민을 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을 부르십시오.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오윤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해 동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사람들. 하지만 지우는 준비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윤서와 강태민을 데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의 뒷모습이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졌죠. 회의실에는 데이비드, 홍성훈, 그리고 지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뛰어난 경력을 숨겨야 했는지요?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3년 전 일입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친구에게 전 재산을 건넸습니다. 친구의 확실한 정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저축도 전부요. 빚만 2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도 녹음도 문자도요. 그냥 믿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가셨죠. 저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로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가족도 배신하는데 남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채권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름도 바꿀까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통역사 경력이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력서에서, 인터넷에서, 모든 곳에서요. 경력 증명이 필요 없는 계약직만 찾았습니다. 인지도 낮은 회사,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요. 그렇게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이 숨은 건 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2억 원의 빚을 진 26살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당신의 양심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지난 3년간의 계약서, 수정 기록이 떠 있었어요. 당신이 복사하고 정리한 서류들 중에 당신이 몰래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전 베트남 거래처와의 계약서입니다. 단가 조항에 오류가 있었죠. 당신이 그걸 발견하고 조용히 수정했습니다. 8개월 전 태국 공장과의 납품 계약서, 배송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는데 당신이 바로잡았습니다. 6개월 전 말레이시아 부품 계약, 환율 적용 방식이 잘못돼 있었는데 당신이 고쳤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수십 건이 더 있었어요. 이 모든 수정 덕분에 회사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틀린 걸 보면 고쳐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정직하게 했어요.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지우 씨,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도 당신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아봤어야 했고, 당신을 정규직으로 대우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홍성훈 지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지사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낡은 시스템 말입니다. 데이비드가 지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걸 바로잡을 때입니다. 지우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아시아 태평양 총괄 통역실장 임명장입니다. 본사 직속이고 연봉은 현재의 5배입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금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위해 막아준 손실액 100억 원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계산했습니다. 지우가 금액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렇게 많이요? 당신이 만든 가치입니다. 정당한 대가예요. 그리고 법무팀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데이비드가 일어서서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본사는 당신 같은 인재를 환영합니다. 지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다시 믿어봐도 됩니다. 천천히 한 사람부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죠. 아버지의 빚도, 어머니의 배신도, 오윤서의 함정도 모두 지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꿋꿋하게 버텼고 준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한지우 씨, 본사에서 일하시면 아버님도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도요? 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비록 상처를 주었더라도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무척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우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오윤서 징역 7년, 강태민 징역 6년, 횡령죄와 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 미수죄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이제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며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한 달 후 지우는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아시아 태평양 총괄 통역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명찰을 목에 걸었어요. 한지우 통역실장.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일정이 정리돼 있었어요. 중국 본사와의 화상회의, 일본 지사 통역 지원, 프랑스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지우는 일정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돼. 당당하게 쓸 수 있어. 점심시간 지우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실장님, 어제 중국 본사 회의 때 통역 정말 대단했어요. 저렇게 복잡한 법률 용어를 바로바로 옮기시다니. 고마워요.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실장님 경력 들었어요. 외교부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정말 멋지세요.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는 숨겨야 했던 경력이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지우를 존중해 준다는 거였어요.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당하게 대우받는다는 것. 지우는 처음으로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이 아니었어요. 회사 근처 투룸 아파트였죠. 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힘들었니?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어요.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밥이었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지우야. 네, 아빠. 미안하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니.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빠, 응? 이제 괜찮아요. 빚도 다 정리됐고 저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 법무팀의 도움으로 채무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2억 원의 빚 중 실제 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탕감됐죠. 그리고 지우의 계약금으로 원금도 전부 갚았습니다. 이제 빚은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증거를 남겼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증거를 모으는 걸 보니까 내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증거를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절 구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앞만 보기로 해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주말 지우는 데이비드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죠. 잘 지내고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사장님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니라 당신 실력입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모두들 잘해주세요.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어려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부사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씩요. 한 사람? 네.
부사장님을 믿기로 했어요. 처음으로요. 데이비드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도 조금씩 믿어보려고요. 아버지도요. 좋은 시작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일이요? 살아남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새 직원이 인사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반가워요. 한지우예요. 지우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저도 처음엔 다 어려웠거든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밝게 웃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선배가 될 수 있구나. 그게 기뻤어요. 받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줄 수 있게 됐다는 게요. 점심시간 지우는 창가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죠. 한지우 실장, 다음 주 파리 본사 회의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기꺼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든든하다.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지우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평범한 샌드위치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지우는 행복했으니까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일도 잘 풀렸고 새 후배도 왔고 데이비드 부사장님과도 통화했다. 아버지는 오늘 웃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다.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사람을 믿는 게 아직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 한 사람씩 천천히. 언젠가는 다시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일기장을 덮으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잔인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도 빛은 있으니까요. 데이비드처럼 진실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결국 승리하니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에 감동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